아저씨, 버스비가 없어요. 동생이 아픈데 병원까지만 태워주세요. 장맛비가 쏟아지던 새벽 7살 하늘은 열이 펄펄 나는 3살 동생을 등에 업고 산골 마을을 달리던 17번 버스를 세웠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는 빗물에 젖은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한 사람의 버스비에도 모자라는 돈이었습니다. 버스기사 한정호는 동전을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돈은 됐고 동생부터 눕혀라. 정호는 에어컨을 끄고 송풍 온도를 따뜻하게 올렸어요. 그러고는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 아이들을 군 보건의료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정호가 열어준 버스 문 하나가 어린 남매에게는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죠. 하지만 정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태워준 두 아이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지를요. 과연 장맛빛 속에서 시작된 세 사람의 인연은 20해 뒤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40분이었습니다. 솔미마을 차고지에는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한정호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17번 버스의 타이어를 발끝으로 툭툭 차보고 있었어요. 밤새 내린 비에 흙탕물이 튀어 바지 밑단이 무릎께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의 55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뒤 정호는 도시락과 보온병을 혼자 챙겨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것도 그 무렵부터였죠. 시동을 걸자 낡은 디젤 엔진이 한참을 그르렁거리다가 겨우 목을 텄어요. 차 안에 매캐한 기름 냄새가 차오르고 앞유리에 서린 김이 송풍기 바람에 조금씩 밀려 내려갔습니다. 17번은 솔미마을과 읍내를 잇는 유일한 버스였습니다. 하루 4차례. 그게 전부였어요. 마을 노인들이 병원에 가려면, 장을 보려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려면 반드시 이 버스를 타야 했죠. 정호는 20년 가까이 그 4번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마 사흘째였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계곡 쪽에서 밀려오는 물소리가 엔진 소리마저 덮어버렸어요. 첫 정류장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날 첫 차를 타는 사람은 원래 없었으니까요. 정호가 정류장을 지나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불빛 속으로 아이 하나가 뛰어들었어요. 정호가 브레이크를 밟자 버스가 무릉덩이를 길게 끌며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부딪혔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뒤에서 들렸어요. 아이는 두 팔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7살 서하늘이었습니다. 등에는 3살 난 동생 민우가 엎여 있었는데 아이의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얕고 빠른 숨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자 비바람이 먼저 밀려 들어왔어요. 아저씨, 버스비가 없어요. 동생이 아픈데 병원까지만 태워주세요. 하늘은 계단을 하나 오른 뒤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동전 몇 개가 빗물에 잠긴 채 놓여 있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정우는 동전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돈은 됐다. 얼른 타거라. 동생부터 눕혀. 하늘이 다음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지자 정우가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하늘의 등에서 민우를 받아 안는 순간 젖은 옷 너머의 뜨거운 열이 그대로 손바닥에 옮겨 붙었습니다. 정우는 맨 뒷자리에 민우를 눕힌 뒤 에어컨을 끄고 송풍 온도를 따뜻하게 올렸어요. 미지근한 바람이 차 안을 채우는 동안 자기 겉옷을 벗어 민우의 젖은 몸을 감쌌습니다.
하늘은 동생의 젖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앉았고 정우는 몇 번이나 룸미러로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읍내 방향으로 새 정거장을 더 가면 군 보건의료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앞은 정류장이 아니었죠. 정우는 무전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예정된 정류장들을 지나 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앞까지 버스를 몰았어요. 민우는 폐렴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상태가 더 나빠졌을 거라고 당직 의사는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하늘은 진료실 문 옆에 선 채 그 말을 전부 들었습니다. 정우가 젖은 수건으로 민우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을 때 하늘이 두 손을 배 앞에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비는 꼭 갚겠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은 수건 한쪽으로 하늘에 젖은 머리를 한번 눌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17번 첫 차는 평소보다 1시간 가까이 늦게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차고지로 돌아오자 운행팀장 최상철이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밀어놓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경위서라는 세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정해진 운행 경로를 벗어나 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앞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에서 사고라도 났으면 기사님과 회사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아이가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경위서를 밀어놓는 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거둘 수는 없었죠.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정우는 볼펜을 받아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아이를 살린 첫 번째 친절이 정우의 운행 기록에는 첫 번째 불이익으로 남는 순간이었어요. 경위서를 내고 나온 정우는 곧장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읍내 편의점에 들러 노란 선불 교통카드 한 장을 샀어요. 뒷면에 붙어있던 편의점 스티커까지 손톱으로 긁어 떼어낸 뒤 운전석 서랍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사용할 카드였습니다. 정우는 운전석에 앉아 손바닥만 한 운행수첩을 펼쳤어요. 날짜와 운행시간, 승객수를 적는 수첩이었습니다. 그날 정우는 칸밖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첫 차 아이 둘, 군 보건의료원. 그리고 다음 장부터 하늘과 민우의 이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첫 정류장에 도착하자 어제의 아이가 서 있었어요. 하늘은 한 손으로 민우의 손을 붙들고 다른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젖지 않도록 휴지에 싼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늘과 민우는 외할머니 김복래와 산 중턱의 낡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매의 어머니는 작업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얼마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두 아이를 거둔 사람이 복래였습니다. 복래는 심장이 약했고 무릎 관절도 성치 않았지만 남의 밭일을 받아하고 밤에는 바느질감을 붙들었어요. 방 안에는 늘 파스 냄새와 말린 고추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하늘은 읍내 초등학교에 다녔고 민우는 학교 근처 어린이집에 맡겨졌어요. 어린이집 교사는 아침마다 학교 앞 정류장으로 나와 민우를 직접 인계받았습니다. 복래가 정류장까지 내려오지 못했으니 두 아이를 버스에 태워보내는 일은 하늘의 몫이었죠. 하늘은 버스에 오르자마자 비닐봉지를 풀었습니다. 어제 버스비예요. 할머니께서 꼭 갚으라고 하셨어요. 정우는 동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석 서랍을 열어 노란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걸 써라. 하늘이 카드를 받아들고 앞뒤를 살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군청에서 아이들 통학하라고 나온 카드야. 잃어버리지만 마라. 하늘은 카드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이것도 꼭 갚는데요. 군청에 갚을 필요 없다. 정우는 단말기에 어린이 2명을 입력한 뒤 턱으로 기계를 가리켰어요. 찍어봐. 맑은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하늘은 그제야 민우의 손을 잡고 맨 뒷자리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정우는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는 군청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전날 운행을 마친 정우가 읍내 편의점에서 자기 돈으로 산 선불카드였어요. 정우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마다 카드를 충전하고 운행수척 귀퉁이에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하늘민우 통학비. 그날부터 맨 뒷자리에는 물건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노란 어린이 우비와 마른 수건이 접힌 채 놓여 있었어요. 민우가 배고픈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면 삶은 달걀 2개가 생겼고 날씨가 쌀쌀해지자 보온병에서 따라낸 따뜻한 보리차가 종이컵에 담겨 나왔습니다. 하늘이 물으면 정우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회사에서 남은 거다. 장터를 오가는 박순덕도 남매의 사정을 알아차렸어요. 내릴 때가 되면 감자 몇 알을 아이들 가방 옆에 놓았습니다. 장에 가져갔다가 남은 거야. 누구도 남매에게 불쌍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걀은 회사에서 남은 것이 됐고 감자는 장에서 팔리지 않은 것이 됐죠.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만 했어요. 여름이 기울고 아침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이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저씨, 왜? 군청도 아저씨 월급날에 돈을 넣어줘요? 정우의 손이 기어봉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어요. 매달 25일 다음 날이면 카드 잔액이 다시 채워진다는 것을 아이는 몇 달째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달력을 배우고부터는 날짜가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정우는 앞유리만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군청 사람들도 월급날을 좋아하나 보지. 하늘은 한동안 정우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네.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듯 맨 뒷자리로 걸어가 민우 옆에 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노란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아는 아이와 들켰다는 것을 아는 어른은 서로 모르는 척 같은 버스를 탔어요. 그것이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식이었죠. 남매가 17번 버스를 타기 시작한 지 3번째 봄이었습니다. 하늘은 10살이 되었고 민우는 6살이 되었어요. 민우가 다니는 병설 유치원은 하늘의 초등학교와 같은 담장을 쓰고 있었죠. 그해 봄 차고지 게시판에 안내문 한 장이 붙었습니다. 운행 손실 누적에 따라 17번 노선을 하루 4차례에서 2차례로 감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종이 아래쪽에는 시행일이 굵은 글씨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정우는 안내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없어지는 2차례 중 하나가 오후 3시 차였거든요. 하늘의 수업과 민우의 유치원 수업이 끝난 뒤 두 아이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버스였죠. 정우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오후 차만은 남겨두면 안 되겠습니까? 최상철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운행자료 한 장을 넘겼습니다. 기사님, 그 시간대 평균 승객이 1명 반입니다. 본사에서는 노선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1명이 아이면요? 최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정우는 더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감차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감차 사실은 학교와 유치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자 유치원 교사가 민우를 데리고 학교 현관으로 왔어요.
하늘은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동생의 손을 잡았고 두 아이는 학교 앞 정류장에 나란히 앉아 산 아래쪽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3시가 지났습니다. 4시가 지나고 정류장 지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민우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자 하늘은 가방에서 급식으로 받아둔 빵을 꺼냈습니다. 봉지를 뜯어 동생에게 통째로 건네고 자기는 손에 묻은 부스러기만 털어냈어요. 해가 넘어가면서 산 그림자가 정류장까지 내려왔습니다. 7시가 다 되어서야 저 아래에서 불빛 하나가 올라왔어요.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던 17번 회송 버스였습니다. 회송 운행은 승객을 태우는 운행으로 잡혀 있지 않았어요. 정해진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기사와 회사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죠. 정호는 정류장에 앉은 두 아이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던 버스가 10여 미터 앞에 넓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뒤 비상등이 켜지고 접이식 문이 열렸어요. 두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빗속을 달려 버스 쪽으로 갔습니다. 민우가 먼저 계단으로 달려가자 하늘은 회송버스에 타도 되는지 잠시 망설였어요. 정호는 아이가 메고 있던 젖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동생부터 올려. 오늘은 집 앞까지 데려다 주마. 버스는 두 아이를 태운 채 정해진 회송 경로를 벗어나 산 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틀 뒤 최상철이 차량 위치 기록을 출력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난 구간이 형광펜으로 길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기사님, 이번이 2번째입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음에 또 회송 차량에 사람을 태우시면 운전해서 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태우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정호는 차고지로 들어가기 전 정류장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마을 사람에게 연락했고 아무도 올 수 없는 날에는 또다시 버스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보름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정류장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에도 비어 있었습니다. 운행을 마친 정호는 손전등을 챙겨 들고 남매가 사는 산길을 올랐어요. 비에 젖은 돌계단이 발밑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밀자 마른 방바닥 냄새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쳤어요. 복례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하늘이 그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있었어요. 부엌 바닥에는 민우가 앉아 마른 누룽지를 씹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하늘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왜? 할머니가 많이 아프면 저랑 민우를 다른 데로 데려간대요. 아이의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호는 하늘의 손 위에 자기 손을 덮었어요. 너희를 갈라놓으려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할머니를 살리려고 부르는 거야. 정호는 하늘의 손을 잡은 채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는 그날 밤 읍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폐렴과 신부전이 겹쳤고 입원 기간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도 형광등 아래 긴 의자에서 하늘은 민우를 무릎에 눕혀 재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옷깃까지 배어들었어요. 한참 뒤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 돼요. 그러면 민우도 보고 할머니도 돌볼 수 있어요. 정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학교에 가는 거야. 복도 끝을 지나던 간호사가 이쪽을 돌아봤어요. 정우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지 마.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잠든 동생의 신발을 벗겨 자기 무릎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진흙이 묻은 신발 두 짝의 앞코가 나란히 정호를 향했어요. 며칠 뒤 정호가 병실에 들렀을 때 복례가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뼈마디가 그대로 드러난 손이었어요. 기사 양반, 부탁 하나 합시다. 예. 복례가 정호의 손등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저둘은 갈라놓지 말아주세요. 창밖 복도에서 링거거리가 바퀴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정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버스 문을 열어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은 저 아이들의 가족도 아니었고 법이 인정하는 보호자도 아니었으니까요. 한참 뒤 정호가 복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병실을 나온 정호는 주차장 벤치에 앉아 운행수첩을 꺼냈어요. 하늘민우 통학비 아래에 새로운 문장이 적혔습니다. 복례 어르신 병원 일정. 정호가 지켜봐야 할 이름이 하나 더 늘어난 날이었습니다. 남매가 17번 버스를 타기 시작한 지 세 번째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은 10살이 되었고 민우는 6살이 되었어요. 첫날 누나의 등에 엎여 있던 아이가 이제는 제 발로 버스 계단을 올라 노란 카드를 찍었죠. 봄에 병원으로 실려갔던 복례는 몇 주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혼자 몸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정호는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읍내 시장에 들렀어요. 신발가게 앞을 몇 번이나 지나치던 그는 문을 닫으려는 주인을 붙잡고 어린아이 장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전석 옆에는 신문지로 둘둘 싼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하늘이 카드를 찍고 지나가려는데 정호가 턱으로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가져가라. 신문지를 풀자 파란 장화 한 켤레가 나왔어요. 민우는 자리에 앉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그러고는 버스 바닥을 발로 2번 굴렀죠. 퉁, 퉁. 누나 소리나. 민우가 웃자 하늘도 따라 웃었어요. 가게에서 안 팔린 거란다. 사이즈가 하나 남았다더라. 하늘은 파란 장화를 내려다보다가 정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하늘은 정호의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남았다는 우비도 장터에서 팔리지 않았다는 달걀도 사실은 아니었죠. 가게에서 안 팔린 장화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팔린 거라 다행이에요. 정호는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고 기어를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늘이 그 거짓말을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날부터 민우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파란 장화를 신겠다고 우겼습니다. 햇빛이 쨍한 아침에도 장화를 신고 버스에 올라 바닥을 2번씩 굴렀죠. 퉁, 퉁.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정호의 입가도 아주 조금씩 올라갔어요. 장마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후 솔미마을을 포함한 산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어요. 학교와 병설 유치원은 수업을 앞당겨 끝냈지만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죠. 병설 유치원 교사는 민우를 데리고 하늘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왔습니다. 두 아이는 교무실 한쪽에 나란히 앉았어요. 집에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복례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산 위쪽 도로에 흙과 나뭇가지가 쏟아져 올라갈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비가 조금 잦아들면 군청차를 보내준대. 담임교사가 하늘에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기다리자.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 복례는 이불에서 혼자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어요.
하늘은 머리맡에 물 한 그릇만 놓고 학교에 왔죠. 오후 3시가 가까워져도 군청 차량은 오지 않았습니다. 산 위쪽 주도로에 토사가 쏟아져 차량을 올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늘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째 혼자 누워있을 할머니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선생님들이 다른 보호자와 연락하느라 분주해진 사이 하늘은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응. 할머니한테 가보자. 두 아이는 뒷문으로 조용히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담임교사는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했어요. 그러나 산길 곳곳이 끊기고 통신까지 불안정해 수색 차량은 좀처럼 올라오지 못했죠. 산길은 평소에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던 물이 길의 절반을 지났을 무렵에는 무릎 아래까지 차올랐어요. 도랑이 넘치면서 도로 위로 흙탕물이 쏟아졌고 물살에 밀려온 나뭇가지들이 두 아이의 발목을 계속 걸었죠. 민우가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누나 못 걷겠어. 하늘은 민우 앞에 등을 내밀었어요. 엎혀. 3살 때보다 훨씬 무거워진 몸이었습니다. 민우의 무릎이 하늘의 허리 아래까지 내려왔고 젖은 옷과 장화에서는 계속 물이 흘렀죠. 하늘은 동생의 허벅지를 두 팔로 받친 채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10살 아이가 6살 동생을 업고 걷기에는 너무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게 민우를 내려놓고 혼자 가는 선택은 처음부터 없었죠. 그 무렵 정우는 주도로 반대편의 옛 회속로를 따라 빈 17번 버스를 몰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뒤 오후 운행은 모두 중단됐어요. 그 길에는 아직 통제 표지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돌려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정우가 속도를 줄인 것은 굽은 길 하나를 돌아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배수로에 파란 물건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물살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나뭇가지 사이에 붙들려 있었죠. 정우는 갓길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비를 맞으며 배수로로 다가간 정우가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파란 장화 한 짝이었습니다. 민우가 버스 바닥에 2번씩 굴러 소리를 내던 바로 그 장화였죠. 퉁, 퉁. 불과 며칠 전까지 버스 안을 울리던 소리가 정호의 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의 시선이 산 위쪽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에는 최상철의 경고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또 회송 경로를 벗어나면 운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죠. 정호는 장화를 든 채 잠시 빗속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몸을 돌려 버스에 올랐습니다. 핸들이 반대편으로 돌아갔어요. 17번 버스는 차고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사는 산 위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에게는 선택할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장화 한 짝이 이곳까지 떠내려왔다면 두 아이는 이미 그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호는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경적을 울리며 도로 가장자리를 살폈어요. 빗물이 그대로 차 안으로 들이쳤지만 창문을 다시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3번째 구비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계곡물이 도로를 가로질러 넘치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하늘은 민우를 품에 안은 채 가드레일 기둥을 붙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산비탈에서는 흙과 잔돌이 쓸려 내려왔고 아이들의 발밑을 지나가는 물살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죠. 정우는 버스를 세우자마자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무릎 위까지 차올랐어요. 정우는 먼저 민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가드레일을 놓지 못하는 하늘의 손목을 붙잡았죠. 하늘아. 빗소리 때문에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만 보고 와. 하늘은 가드레일을 놓았어요. 정호는 민우를 안은 채 한 걸음씩 물살을 거슬렀고 하늘은 정호의 팔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뒤따랐습니다. 버스 계단에 도착하자 정호는 민우를 먼저 안으로 올렸어요. 하늘까지 끌어올린 뒤에야 문을 닫았죠. 정호는 아이들을 발견했다고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수색 중이던 학교와 119에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호는 에어컨을 끄고 히터를 가장 세게 틀었습니다. 후텁지근한 장맛빛 속에서 정호의 얼굴에서도 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젖은 아이들의 입술은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정호는 자기 겉옷을 벗어 민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첫날에도 그랬어요. 누나 등에 업혀온 3살 아이를 맨 뒷자리에 눕히고 따뜻한 바람부터 틀어줬었죠. 3년이 지난 뒤에도 정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정호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아저씨, 왜? 할머니가 집에 혼자 계세요. 하늘의 젖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혼자 못 일어나셨어요. 물만 머리맡에 놓고 왔어요. 정호는 룸미러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먼저 너희부터 병원에 간다. 할머니는 내가 모시러 갈게. 정호는 버스를 안전한 곳에 잠시 세운 뒤 다시 차량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운행팀장님. 잠시 뒤 최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씀하세요. 회송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그 아이들입니까? 네. 정호는 파란 장화 한 짝을 운전석 옆에 내려놓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우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체온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발바닥은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어요. 물살에 운동화 한 짝이 벗겨진 뒤 얼마나 걸었는지 상처 안에는 작은 돌과 모래가 박혀 있었죠. 의사가 상처를 씻어내는 동안에도 하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다른 발에 남아있던 장화는 밑창이 찢어져 더는 신을 수 없었고 정호가 배수로에서 건져온 한 짝만 의자 아래에 놓여 있었죠. 하늘은 그 장화 옆에서 응급실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저씨, 할머니한테 가주세요. 정호는 간호사에게 두 아이의 사정을 설명한 뒤 하늘 앞에 몸을 낮췄습니다. 민우 옆에 있어라. 할머니 데리고 오실 거죠? 그래. 정호는 하늘에 젖은 머리를 한번 눌러주었어요. 내가 모시고 올게. 정호가 병원을 나서자 붕대를 감은 하늘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발을 대지도 못한 채 창문으로 다가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버스의 붉은 후미등을 오래 바라봤죠. 그 불빛만 다시 돌아오면 할머니도 함께 올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정호는 버스를 산 아래 안전한 공터에 세워두고 남은 산길은 걸어서 올라갔어요. 산골집에 도착했을 때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복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엎어진 냄비 옆으로 물이 흘러 있었고 손에는 아직 행주가 쥐어 있었죠. 복례 어르신. 정호가 복례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곧바로 119의 위치를 알렸어요. 산 아래 도로가 통제돼 구급차가 집 앞까지 올라올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복례를 등에 업었습니다. 젖은 돌계단이 발밑에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복례의 몸은 어린아이 하나를 업은 것보다도 가벼웠습니다. 바늘과 바느질로 두 아이를 키워온 몸에는 이제 남은 무게조차 거의 없었죠. 정호는 산 아래까지 복례를 업고 내려가 기다리던 구급대에 인계했어요. 그리고 구급차를 따라 다시 읍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과 민우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늘의 발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민우의 몸에는
병원 담요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두 아이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어요. 복례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의 붉은 불만 밤새 꺼지지 않았죠. 의료진은 심장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늘과 민우는 면회 시간이 되면 유리문 앞에 나란히 섰고 정우는 운행을 마칠 때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았죠. 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대부분 눈을 감고 있었고 하늘은 유리문 너머로 할머니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만 바라봤어요. 숨이 한 번 올라오고 내려갈 때마다 하늘의 손가락도 유리문 위에서 조금씩 움직였죠.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복례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어요. 간호사가 하늘을 불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간호사는 복례가 입원할 때 맡겨두었던 소지품 봉투를 침대 옆에 놓아주었어요. 복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더듬었습니다. 지갑과 손수건 아래에서 붉은 실이 묶인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죠. 하늘아, 네 할머니. 복례는 열쇠를 하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에 가면 장롱 및 서랍을 열어라. 한마디를 할 때마다 숨이 길게 끊겼어요. 거기에 너하고 민우가 공부할 돈을 남겨뒀다. 하늘은 열쇠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복례의 손이 하늘의 손등 위에 포개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다. 네. 민우 손 놓으면 안 돼. 하늘은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놓을게요. 복례가 가장 걱정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 두 아이가 서로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일이었죠. 복례는 하늘의 대답을 들은 뒤에야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사흘 뒤 새벽 복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읍내 병원 지하에 마련되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과 박순덕, 밭일을 함께하던 노인 몇 사람이 다녀갔죠. 정우는 첫차 운행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왔어요. 마지막 운행 시간이 가까워질 때까지 접객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영정 앞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는 누나의 검은 치맛자락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복례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 무엇인지 6살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민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이튿날 하늘은 정우와 함께 산골집으로 갔습니다. 장롱 및 서랍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붉은 실이 묶인 열쇠를 넣고 돌리자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죠. 봉투 안에는 오래된 보험증권 2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가 젊었을 때 가입해 두었다가 딸과 사위가 세상을 떠난 뒤 수익자를 두 손주로 바꾼 보험이었어요. 생활비가 모자라 다른 것을 끊는 달에도 그 보험료만은 한 번도 밀리지 않았죠. 사망보험금은 모두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하늘과 민우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고 금액은 정확히 절반씩 나뉘어 있었어요. 편지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 돈은 내 것과 민우 것이다. 둘이 밥을 먹고 공부하는 데 써라. 어른이 맡아준다는 말만 믿지 말고 둘이 다 클 때까지 지켜라. 하늘은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첫 줄로 돌아갔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에도 바느질감을 놓지 않던 사람, 무릎이 부어 걷지 못하는 날에도 보험료 봉투부터 챙기던 사람의 손이 그 글씨 위에 남아 있었죠. 복례는 아이들에게 넉넉한 집도 새 옷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두 아이가 밥을 먹고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남겨둔 것이었죠. 하늘은 편지를 접지 않았어요. 정우가 가져온 서류 봉투에 그대로 넣어 품에 안았습니다. 발인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남매 아버지의 형, 서경태였습니다. 동생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두 조카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서경태는 영정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러고는 하늘과 민우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큰아버지가 너희를 책임질게. 조문객 몇 사람은 다행이라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도 할머니도 없는 아이들에게 뒤늦게라도 친척이 나타났으니 그렇게 보였겠죠. 정우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경태의 눈이 영정 사진보다 그 옆에 놓인 복례의 가방으로 두 번이나 옮겨가는 것을 접객실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발인을 마친 그날 밤부터 서경태는 산골집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새 옷과 과자를 사다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장롱을 밀어보고 이불을 들추고 부엌 찬장까지 열었죠. 사흘째 되던 밤에는 하늘의 가방까지 뒤졌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모두 들었어요. 보험증권과 복례의 편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학교 사물함 안쪽 체육복 아래에 숨겨두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작은 녹음기를 원피스 주머니에 넣고 서경태 앞에 앉았어요. 큰아버지, 왜 민우만 데려가려고 하세요? 서경태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너는 눈치가 너무 빨라. 보험금 때문이에요? 서경태가 하늘을 흘겨봤어요. 어린애가 그 돈을 어떻게 지켜? 내가 맡아서 가게빚부터 정리해야 너희도 먹고 살지. 그럼 저는요? 넌 시설에서 지내면 된다. 하늘의 주머니 안에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경태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라고 둘러댔지만 민우의 돈으로 자기 빚을 막으려는 속내는 그대로 남았죠. 서경태가 보험증권을 찾지 못한 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요일 아침 그는 두 아이를 마루에 앉혔어요. 민우만 큰아버지 집으로 간다. 민우가 누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동생을 등 뒤로 숨겼어요. 민우는 저랑 같이 가야 해요. 넌 혼자서도 잘 지낼 나이잖아. 서경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날씨 이야기를 하듯 말했죠. 너는 군청에서 정해주는 곳으로 가면 돼. 민우는 아직 어리니까 큰아버지가 데려가고. 안 돼요. 돈도 어른이 관리해야 안전한 거야. 서경태가 하늘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하늘의 발이 마루 끝에서 미끄러졌고 민우가 누나의 옷을 붙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열려있던 대문 안으로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아이 팔부터 놓으시오. 정우였습니다. 첫 차 운행을 마친 뒤 남매의 상태를 확인하러 올라온 길이었어요. 손에는 아직 버스 시동 열쇠가 들려 있었죠. 서경태가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시오? 이 아이들을 태우는 버스 기사입니다. 서경태가 짧게 웃었어요. 버스 기사 주제에 남의 집 재산까지 참견합니까? 정우는 하늘과 민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서경태의 손을 하늘의 팔에서 떼어냈어요. 재산에는 관심 없소. 정우가 두 아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이들 갈라지는 것만 막으러 왔소. 복례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일도 그것이었죠. 둘을 갈라놓지 않는 것. 정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하늘과 함께 군청 아동복지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소라는 복례의 사망 신고가 접수된 뒤 남매의 보호 문제를 검토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두 아이에게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했고 군청은
우선 보호 조치와 후견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하늘이 건넨 녹음기와 보험증권 사본, 복례의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소라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작은 기계 안에서 하늘과 서경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민우만 데려가려고 하세요? 너는 눈치가 너무 빨라. 잠시 뒤 하늘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보험금 때문이에요? 어린애가 그 돈을 어떻게 지켜? 내가 맡아서 가게빚부터 정리해야 너희도 먹고 살지. 이소라는 마지막 문장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넌 시설에서 지내면 된다. 서경태는 조카들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안에는 보험금을 자기 빚에 쓰려던 목적과 돈을 통제하기 위해 남매를 떼어놓으려던 이유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서경태의 친족 위탁심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이 이해관계가 없는 후견인을 정할 때까지 보험금 지급 절차도 보류됐고 이후 그 돈은 남매 명의의 재산으로 따로 관리되었어요. 서경태가 손댈 수 없는 돈이 된 것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골집에 올라왔습니다. 민우 앞에서 장난감 상자를 흔들었어요. 큰아버지랑 가면 이런 것도 매일 사줄 수 있다. 민우는 장난감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누나 없는 집은 안 가요. 서경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누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서경태의 검은 차가 산길을 내려간 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복례가 세상을 떠난 이상 두 아이에게는 당장 함께 지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정우는 이소라 앞에 다시 앉았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기사님, 빈방도 있고 월급도 나옵니다. 둘이 먹을 밥 정도는 제가 벌 수 있어요. 이소라는 서류를 덮지 않은 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기사님 마음은 저도 압니다. 한참 뒤 이소라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기사님은 새벽 4시에 집을 나가 밤에 돌아오십니다. 혼자 사시고 아이 둘을 키워본 적도 없으세요. 정우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만 바라봤습니다. 가정 위탁은 마음만으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집도 확인해야 하고 양육 계획과 근무 시간도 봐야 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몇 달, 늦으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은요? 그래서 두 아이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정우에게 빈방은 있었고 월급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아이와 함께할 시간은 없었죠. 매일 다른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새벽부터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정작 자신이 지키고 싶은 아이들을 맡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정우는 그날 회사에 근무시간 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최상철은 신청서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첫차 배차표와 대체 기사 명단까지 확인한 뒤 종이를 정우 앞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기사님이 첫차에서 빠지면 17번은 운행을 못합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정우는 신청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를 멈추면 마을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못했고 버스를 계속 몰면 남매를 맡을 수 없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길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죠. 정우는 그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밤 이소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3시간 거리에 있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하늘과 민우를 함께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를 떼어놓지 않는 곳이었죠. 정우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 아이가 솔미마을을 떠나야 하는 방법이었죠. 그날 밤 하늘이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거기 갈 때 아저씨 버스로 데려다 줄 거예요? 정우는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같이 간다. 하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우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두 아이를 지나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출발은 사흘 뒤 아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다시 거센 비가 내렸어요. 공동생활가정 차량은 고갯길이 막히기 전에 떠나야 한다며 예정보다 2시간 일찍 도착했죠. 정우는 산 반대편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 차로 마을 노인들을 병원에 내려준 뒤 돌아오던 길에 계곡물이 도로를 덮은 것이었어요. 아이들 출발했습니까? 차량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십시오. 기사님, 지금 움직이면 도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정우는 운전대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려면 버스를 움직여야 했고, 버스를 움직이면 안 되는 길이었죠. 산골집 앞에서는 민우가 차량 문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데려다 준다고 했어. 길이 막혔대. 기다리면 올 거야. 하늘은 민우를 안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저씨가 오면 너는 차에서 안 내리려고 할 거잖아. 누나도 안 가면 되잖아.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출발하기 전 하늘은 이소라에게 부탁해 차고지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정우 기사님은 아직 산 너머에 묶여 있다. 최상철의 말을 들은 하늘은 공책의 마지막 장을 뜯어 연필을 들었어요. 아저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군청에서 나왔다는 카드와 회사에서 남았다는 우비, 가게에서 안 팔렸다는 장화가 모두 아저씨가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희를 불쌍한 아이로 만들지 않으려고 모르는 척 해주신 것도 알았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척 했어요. 민우는 커서 혼자 남은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저도 아저씨처럼 돈보다 아픈 사람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 될게요. 노란 카드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오는 날 아저씨께 보여드릴게요. 아저씨가 열어주신 문 덕분에 저희는 학교와 병원에 가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저희도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하늘이와 민우 올림. 민우는 누나의 글씨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나도 사람 도울 거라고 썼어? 썼어. 민우는 그제야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늘은 편지를 반듯하게 접어 노란 우비와 파란 장화 한 짝 위에 올렸어요. 그의 여름 정우가 배수로에서 건져준 장화였죠. 아저씨가 돌아오시면 꼭 전해주세요. 최상철은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하늘은 주머니 속 노란 교통카드를 꼭 쥔 채 차량에 올랐어요. 언젠가 정우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한 카드였으니까요. 차량이 차고지를 빠져나가자 민우는 뒷유리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하늘은 동생의 손을 잡은 채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통제가 풀린 것은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정우가 젖은 버스를 몰고 차고지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을 태운 차량은 이미 4시간 전에 떠난 뒤였어요. 최상철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 우비로 감싼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죠. 하늘이가 두고 갔습니다. 정우는 꾸러미를 받아들었어요. 파란 장화 한 짝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버스에 올랐어요. 운전석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고 마지막 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한 줄씩 천천히 읽었죠. 아저씨가 저희를 불쌍한 아이로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모르는 척 해주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우의 손이 그 문장 위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아저씨가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정우는 그 문장도 오래 바라봤어요. 두 아이는 도움을 받은 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열어준 길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죠. 정우는 편지를 접어 운행수첩 마지막 장에 가지런히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노란 우비와 파란 장화 한 짝을 들고 맨 뒷자리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3년 동안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정우는 우비를 좌석 위에 접어놓고 그 옆에 장화를 세웠어요. 그러고는 빈자리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차고지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오래 이어졌어요. 남매를 태웠던 3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앞으로의 17회가 시작되었죠. 다음 날 아침에도 17번 첫 차는 정해진 시각에 차고지를 나갔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정우는 습관처럼 속도를 줄였어요.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버스를 세우고 문을 열었어요. 빗물이 지붕 끝에서 길게 떨어지고 있었죠. 누군가 늦게라도 산길을 뛰어내려올 것처럼 기다렸지만 젖은 낙엽 몇 장만 도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날 운행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승객수만 적혔습니다. 하늘민우 통학비, 칸밖에 적히던 문장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죠. 하늘이 남긴 편지는 운행수첩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비가 몹시 내리는 날에만 그 편지를 펼쳤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목에 이르면 안경을 벗어 소매로 천천히 닦았죠. 계절이 바뀌는 동안 솔미마을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들은 읍내로 내려갔고 하루 두 차례였던 17번은 몇 해 뒤 평일 한 차례로 줄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정우는 여전히 맨 뒷자리에 노란 우비를 놓아두었습니다. 앉을 아이는 없었지만 3년 동안 밴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죠. 남매가 떠난 지 몇 해 뒤 정우는 군청에 전화를 걸어 두 아이가 함께 잘 지내는지만 물었습니다. 그러나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정우는 그 뒤로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버스기사가 나타나는 일이 반가움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65이 되던 해봄, 정우는 정년으로 회사를 나왔어요. 마지막 운행날, 최상철은 30년 운행 기록과 구형버스에서 떼어둔 나무 행선판을 건넸습니다. 17번 솔미마을. 회사에서도 이제 쓸 일이 없습니다. 정우는 꽃다발보다 그 나무판을 먼저 받아들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차고지로 돌아온 뒤에도 정우는 바로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서 일어나 맨 뒷자리까지 걸어가 하늘과 민우가 앉았던 자리에 몸을 내려놓았어요. 앞유리 너머로 저녁 해가 산등성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앞만 보며 지나친 길을 두 아이는 뒤에서 오래 바라봤겠죠. 정우는 그제야 아이들이 어떤 풍경을 보고 학교와 병원에 다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퇴직 뒤에도 정우는 17번이 지나는 시각이면 집 앞 언덕에 나갔어요. 박순덕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들 기다려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다리는 게 아니야. 버스가 구비를 돌아 사라지자 정우가 빈 도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애들이 돌아올 길이 아직 남아있나? 그거 보는 거지. 박순덕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벽에는 17번 행선판이 걸려 있었고 장롱 위에는 노란 우비와 파란 장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화의 앞코는 언제나 방문 쪽을 향하고 있었죠. 75이 된 정우는 지팡이 없이는 마당에도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았고 당뇨가 오래되면서 발끝의 감각도 무뎌졌어요. 아침마다 양말을 신기 전에 발바닥을 손으로 더듬어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첫 일과가 되었죠. 집에서 정류장까지는 300m 남짓이었습니다. 예전에는 5분이면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4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300m가 정호에게는 읍내까지 가는 길보다 더 멀어진 셈이었죠. 17번은 평일 하루 한 차례만 다녔어요. 오전 9시 40분. 그 한 대를 놓치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고, 금요일에 놓치면 월요일에나 다시 버스가 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정우는 9시 40분 버스를 타기 위해 8시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먼저 한 계단 아래에 짚고 왼발을 내린 뒤 오른발을 끌어당겼어요. 예전에는 2계단씩 오르내리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한 계단을 내려가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죠. 돌계단 중간에서 무릎이 꺾인 것은 정류장을 눈앞에 둔 지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일어서려고 몇 번이나 지팡이에 힘을 주었지만 굳어버린 무릎은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정류장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기다리는 승객이 없다고 생각한 기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정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17번은 이미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버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몸을 일으켜 정류장까지 내려갔습니다. 버스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릎이 굳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빗줄기까지 굵어졌죠. 정우는 지붕 아래 벤치에 앉아 지팡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바지 밑단을 조금씩 적셨어요. 17회 전 하늘과 민우가 버스를 기다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정우가 회송버스를 돌려 아이들을 태워줬어요. 하지만 이제 버스를 돌려줄 사람은 없었죠. 정우는 한참을 쉬고 나서야 다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가는 택시비는 편도 2만 원이 넘었어요. 정우는 30년 동안 버스를 몰았지만 퇴직 후 받는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약값을 빼고 나면 왕복 4만 원의 택시비를 진료 때마다 쓰기는 부담스러웠죠. 정우는 통장에 찍힌 잔액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달력에 표시해둔 병원 날짜를 손가락으로 지웠어요. 넉 달 전부터 정기 진료가 그렇게 미뤄졌습니다. 오른쪽 발등의 상처는 처음에는 손톱만 했어요. 가장자리가 붉게 번지더니 어느 날부터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서랍에서 소독약과 거즈를 꺼내 혼자 상처를 닦았어요. 30년 동안 사람들을 병원 앞에 내려주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상처는 방바닥에 앉아 치료하고 있었죠. 밤에는 열이 올랐습니다. 약봉지를 털어보니 남은 약은 일주일치도 되지 않았어요. 새 약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했지만 정우는 비어가는 약봉지를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박순덕이 감자 자루를 들고 올라온 것은 그 무렵이었어요. 방에 들어선 박순덕이 코를 한번 찡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소독약이지 뭐. 박순덕이 이불을 들쳤다가 정우의 발을 보고 감자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상처 둘레가 검붉게 변해 있었고 새로 감은 거즈에도 진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거 병원 가야 해요. 다음 버스 타면 돼. 다음 버스가 월요일이잖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순덕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차 좀 보내달라고 할게요. 됐어. 기사님, 남의 집 아들을 왜 오라가라 해. 정우는 이불을 다시 끌어올렸어요. 내가 월요일 버스 시간에 맞춰 내려가면 돼.
박순덕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감자 자루만 두고 돌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산길을 내려가며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튿날 이장은 교통 취약 지역 독거노인 실태조사서를 들고 정호의 집으로 올라왔어요. 정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항목마다 표시하고 마지막 칸에 몇 줄을 적었죠. 한정호, 75, 독거, 보행 어려움, 지팡이 사용, 교통수단 부족으로 넉 달째 정기 진료 중단. 마지막 항목을 남겨둔 이장이 정호에게 물었어요. 기사님, 이동 지원이라도 신청해 보시죠. 정호는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됐어. 병원은 가셔야 하잖아요. 정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당 끝에 고인 빗물 위로 처마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평생 사람들 태워다 주며 살았어. 정호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이제와 나 하나 때문에 누굴 오라가라 하고 싶진 않아. 그 말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순간을 끝까지 미루고 싶은 노인의 고집이었죠. 이장은 더 권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혔어요. 이동 지원 안내 거부. 재확인 필요. 그 무렵 군청 게시판에는 다른 공고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용객 감소에 따라 17번 솔미마을 노선의 운행 종료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폐선이 결정되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문장도 아래에 덧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다녀온 박순덕이 그 소식을 전했어요. 17번 없어진대요.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다음 달이래요. 정호의 시선이 벽에 걸린 17번 행선판으로 옮겨갔어요. 칠이 벗겨진 나무판 위에 솔미마을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가 오랫동안 지켜온 것은 노선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하늘과 민우가 돌아올 때 따라올 수 있는 길이었죠. 그 길이 다음 달이면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3시간 떨어진 도시의 광역 이동복지지원센터 상담실이었습니다. 민우는 한 노인의 이동지원 신청서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소득 증빙란이 비어있자 노인이 먼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민우는 서류를 옆으로 밀어놓았어요. 그건 나중에 채우셔도 됩니다. 병원부터 언제 가셔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우는 늘 그렇게 일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돈보다 필요한 일을 먼저 물었죠. 그 방식을 어디서 배웠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호라는 이름보다 버스 아저씨라는 부름으로 더 오래 기억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었어요. 민우의 기억에는 파란 장화가 버스 바닥을 두드리던 소리와 버스 안을 채우던 따뜻한 바람, 누나가 간직한 노란 교통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근 군에서 공식 협조 요청 자료가 넘어왔어요. 다음 달 폐선되는 농어촌 버스 노선의 이동 취약 노인들에게 대체 교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민우는 첨부된 실태조사 명단을 넘기다가 3번째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한정호, 75, 솔미마을 거주, 보행 어려움, 교통수단 부족으로 넉 달째 진료 중단, 이동지원 안내 거부, 재확인 필요. 민우는 이름과 마을을 다시 읽었어요. 자료 맨 앞에 폐선 예정 노선에는 17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호, 솔미마을, 17번. 3가지가 한순간에 하나로 이어졌죠. 민우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솔미마을 이장과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장은 한정호가 17번 노선을 30년 동안 운전했고 10년 전 퇴직한 뒤에도 같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민우가 묻지 않은 말까지 덧붙였죠. 발이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버스가 하루 한 번이라 몇 달째 못 가셨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우는 누나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신호가 가기 전에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거든요. 누나에게 17회 동안 품고 살아온 약속을 먼저 꺼내놓았다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 실망까지 안기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실태조사서에 적힌 상태가 급했습니다. 넉 달째 진료 중단. 민우는 자신이 먼저 확인하기로 했어요. 군청 담당자에게 현장 방문 일정을 알린 뒤 다음 날 새벽차를 몰았습니다. 솔미마을에 들어선 것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어요. 민우는 마을 초입에서 차를 세우고 한동안 앞을 바라봤습니다. 녹이 쓴 정류장 하나가 비탈 아래에 서 있었어요. 시간표는 햇빛과 비의 색이 다 바랬지만 벤치의 위치는 기억 속과 같았습니다. 누나가 급식으로 받은 빵을 전부 건네주던 자리였죠. 민우는 차에서 내려 정류장 지붕 아래로 걸어갔어요. 손바닥으로 낡은 벤치를 한번 쓸어봤습니다. 칠이 벗겨진 나무결이 손끝에 걸렸어요. 17회 전에는 발이 바닥에 닿지도 않은 채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민우는 다시 차에 올라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정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짙은 이끼가 내려앉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요. 민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한참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지팡이 끝이 마루를 짚는 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은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내려앉았지만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손동작만은 민우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람과 닮아 있었죠. 누구시오? 민우는 목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호가 민우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군청에서 나왔소? 아니요. 민우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마루 아래에 서 있었어요. 저 민우예요. 정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구라고? 서민우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 등에 엎여서 아저씨 버스를 타던 아이요. 정호는 문고리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으로부터는 20해, 남매가 솔미마을을 떠난 뒤로는 17회가 흘렀어요. 6살 아이의 얼굴을 눈앞에 선 청년에게서 곧바로 찾아내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었죠. 정호의 시선이 민우의 눈과 입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오래전 아이의 얼굴을 20해 뒤의 청년에게서 찾아보려는 듯 했어요. 민우는 마루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저씨, 저 민우 맞아요. 목이 잠긴 민우가 겨우 웃었어요. 누나 없는 집은 안 간다고 했던 민우요. 정호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지팡이는 마루를 2번 튕긴 뒤 마당으로 굴러갔어요. 퉁, 퉁. 정호의 눈이 마당에 떨어진 지팡이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어릴 적 파란 장화를 신고 버스 바닥을 두드리던 소리와 똑같았죠. 정호는 한 손으로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민우가 얼른 마루로 올라가 정호의 팔을 받쳤어요. 손바닥에 닿은 팔에는 뼈와 힘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민우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봤어요. 민우. 네. 정말 민우가 맞구나. 정호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정호를 방 안에 앉히는 동안 정호는 손등으로 눈가를 몇 번이나 문질렀어요. 한참 뒤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하늘이는 어디 있니? 민우는 정호의 등을 손바닥으로 받친 채 대답했어요. 누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민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아파서 있는 게 아니고요.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호의 방 한쪽에는 낡은 운행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장 사이로 누나가 남긴 편지 모서리가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래요. 정호의 시선이 운행 수첩으로 향했어요. 10살 하늘이가 연필로 적었던 문장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아저씨처럼 돈보다 아픈 사람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 될게요. 그 약속이 17회를 건너 현실이 된 것이었죠.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먼저 알아들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민우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 한가운데 낡은 나무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글자가 세월을 견디며 남아 있었죠. 17번 솔미마을. 민우는 마당으로 나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하늘이 받았어요. 민우야, 나 지금 근무 중인데. 누나. 민우는 열린 방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방 안에는 정우가 마루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자신을 찾아온 청년이 정말 그 민우가 맞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죠. 찾았어.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버스 아저씨. 한동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우는 누나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7회 동안 두 사람이 수없이 꺼내놓았던 이름이었어요. 어디서 사는지, 살아는 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정말 아저씨 맞아? 응. 민우는 마당 끝으로 2어 걸음 더 나갔습니다. 누나, 그런데 아저씨가 당뇨가 오래되셨대. 하늘의 목소리가 곧바로 달라졌어요. 발에 상처 있어? 응. 발등에 난 상처가 몇 달째 낫지 않았대. 지금은 진물도 나고 어젯밤에는 열도 났다고 하셔. 수화기 너머에서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처 주변이 붉게 번졌어? 민우는 조금 전 이불 아래에서 본 정호의 발을 떠올렸어요. 발목 쪽까지 붉고 가장자리는 검게 보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소 보내. 누나, 지금 근무 중이잖아. 당직 바꿔놓고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하늘에게 정호는 오래전 은인이기 전에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편지에 적었던 아이였죠. 민우가 방으로 돌아오자 정호가 문 쪽을 바라봤어요. 누나 온다니? 네. 지금 출발한대요. 민우는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3시간쯤 걸릴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어디 가시게요? 방이라도 좀 치워야지. 민우가 정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사람이 오는데 방이 이래서야. 손님 아니에요. 민우는 정호를 다시 앉히고 접힌 방석을 등 뒤에 받쳐주었어요. 아저씨가 지켜준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도 자꾸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만 돌아온 것으로는 아직 부족했어요. 하늘까지 두 눈으로 봐야 두 아이가 정말 함께 돌아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산길 아래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잡초가 자란 마당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곧장 달려온 듯 근무복 위에 얇은 외투만 걸치고 있었어요. 목에는 병원 출입증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손에는 작은 진료 가방이 들려 있었죠. 여자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루 끝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정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군청에서 왔소? 정호가 다시 묻자 여자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루 앞으로 다가가
손바닥을 폈어요. 색이 다 바랜 노란 교통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하얗게 달았고 앞면의 글씨도 거의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그 카드를 알아봤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지나면 다시 돈을 채워 넣었던 카드였으니까요. 아저씨, 하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여드리러 왔어요. 17회 전 편지에 적어두었던 약속이 하늘의 손바닥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저희가 어른이 되어 아저씨를 다시 찾아오는 날, 그때 이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정우가 마루를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늘이냐? 네. 하늘이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맛비 오던 날 민우를 업고 아저씨 버스를 처음 탔던 하늘이요. 정우는 손을 뻗었다가 도중에 멈췄어요. 검버섯이 내려앉고 손가락 마디가 굽은 손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아 자기 뺨에 가져다 댔어요. 너희가 정말 왔구나. 정우의 입술 사이로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마당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이 무릎까지 자란 잡초를 한번 눕혔다가 지나갔고 정우의 손등 위로 하늘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죠. 먼저 몸을 일으킨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외투를 벗고 소매를 걷었어요. 진료 가방을 열어 장갑과 새 거즈를 꺼낸 뒤 정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저씨, 발 좀 볼게요. 아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아저씨, 하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저 의사예요. 정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살 하늘이 편지에 적었던 말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었죠. 하늘은 정우의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오래된 거즈를 풀었습니다. 거즈에는 진물이 배어 있었어요. 상처는 발등에서 시작해 발목 쪽으로 붉게 번져 있었고 가장자리 일부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은 장갑 낀 손으로 상처 주변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여기 아프세요? 별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대답이 오히려 하늘의 얼굴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발끝에 감각이 무뎌져 상처가 깊어져도 늦게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하늘은 손등으로 정우의 종아리를 짚어봤어요. 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우야. 응. 휴대전화 준비해. 하늘은 새 거즈를 상처 위에 느슨하게 덮으며 말했어요. 이건 오늘 바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내일 버스 타고 가면 안 되나? 안 돼요. 하늘은 정우의 발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감염이 깊게 번졌을 수도 있어요. 더 미루면 치료도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방 안쪽의 낡은 서랍장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 할 텐데. 하늘은 정우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정우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희한테 돈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하늘은 정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희도 아무것도 안 물을게요. 병원부터 가요. 20년 전 정우가 두 아이에게 했던 일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돈보다 병원이 먼저였고 계산보다 사람이 먼저였죠. 하늘은 민우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119에 전화해. 민우가 곧바로 위치와 정우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하늘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우의 체온과 의식을 확인하고 다친 발이 눌리지 않도록 다리를 받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정우가 마당 쪽을 바라봤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하늘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저희한테 해준 일도 그랬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마루 앞까지 가져왔습니다. 정우가 들것에 몸을 눕히기 전
하늘과 민우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너희 둘은 계속 같이 있었니? 민우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늘도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한 번도 안 헤어졌어요. 정우는 그제야 들것 위에 몸을 맡겼습니다. 복내에게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이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도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급차는 정우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겼어요. 검사에서 깊은 감염이 의심되자 정우는 하늘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20년 전 장맛빛 속에서 정우는 열이 오른 3살배기를 버스에 눕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의사가 된 하늘과 사회복지사가 된 민우가 구급차 문이 닫힐 때까지 정우의 곁을 지켰죠. 정우는 대학병원에 열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당뇨발 감염은 깊은 곳까지 번져 있었어요.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동안 의료진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손상이 훨씬 커질 수 있었다고 했죠. 하늘은 매일 병실에 들러 검사 결과와 치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바쁠 텐데 뭘 자꾸 오냐? 아저씨도 제가 챙겨야 할 뿐이에요. 퇴원 전날 민우는 방문 간호와 식사 지원, 병원 이동 차량을 신청했어요. 정우를 다시 혼자 상처를 치료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퇴원하던 날, 남매는 정우를 솔미마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민우가 창문을 열고 마당에 잡초를 뽑는 동안 하늘은 부엌을 정리했어요. 내가 해도 되는데. 앉아 계세요. 움직이면 누나한테 제가 혼나요. 정우는 마루 끝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어 하늘은 장롱 위에서 색이 바랜 노란 우비를 발견했어요. 비닐은 삭고 소매 끝은 갈라져 있었지만 접힌 선은 반듯했죠. 이걸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정우는 마당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버릴 자리가 마땅찮아서. 그 옆에는 파란 장화 한 짝이 세워져 있었어요. 민우가 장화를 들어 올리자 정우가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버리려다가 자꾸 잊었지.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랍 맨 위에는 낡은 운행 수첩이 날짜 순서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한 권을 펼치자 칸 밖에 작은 글씨가 나타났어요. 하늘 민우 통학비, 우비 교체, 민우 귀가 확인, 복내 어르신 병원 일정, 비 많이 옴, 정류장 확인. 장을 넘길 때마다 두 아이의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수첩 귀퉁이에는 매달 같은 기록도 적혀 있었어요. 7월 26일, 카드 충전 3만 원. 8월 26일, 카드 충전 3만 원. 9월 26일, 카드 충전 3만 원. 날짜는 언제나 정우의 월급날 바로 다음 날이었죠. 아저씨가 정말 매달 넣으셨네. 하늘은 몇 줄인지 세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은 이미 충분히 보였으니까요. 마지막 수첩의 뒷장에는 17회 전 하늘이 쓴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저씨가 저희를 불쌍한 아이로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모르는 척 해주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늘은 손가락 자국이 남은 문장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잠시 뒤 하늘은 가방에서 투명한 비닐에 넣어둔 그림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노란 버스 안에 모자를 쓴 기사와 손을 잡은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죠. 우리 새 버스? 떠나기 전에 그렸어요. 그날 만나지 못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만나는 날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정우는 그림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정우는 우비와 장화와 운행 수첩을 지켰고 하늘은 노란 카드와 그림을 지켜왔습니다. 서로는 그렇게 상대가 돌아올 때까지 같은 시간을 건너온 것이었죠. 민우가 정우 앞에 앉았어요. 아저씨, 저 그때 그랬잖아요.
누나 없는 집은 안 간다고. 정우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나랑 같이 왔어요. 정우의 어깨가 한번 흔들렸어요. 하늘이 뒤에서 정우의 어깨를 감쌌고 민우는 무릎 앞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해가 산등성이로 기울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죠. 사흘 뒤는 17번 버스의 마지막 운행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가는 비가 내렸어요. 하늘은 정우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혀주었고 민우는 무릎을 굽혀 신발끈을 묶어드렸습니다. 정우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왔어요. 품에는 접힌 노란 우비와 파란 장화 한 짝, 그리고 운행수첩 한 권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건 왜 챙기세요? 정우는 대답 대신 우비를 품 안으로 고쳐 안았어요. 같이 타야지. 마지막 버스에 함께 태워야 할 두 아이의 흔적이었죠. 검은 차가 산길을 내려가 솔미마을 정류장 앞에 멈췄습니다. 녹슨 지붕 아래에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마을 이장과 박순덕, 그리고 우산을 든 중년 남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죠. 우산 아래에서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님, 정우가 그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최상철이었습니다. 자네도 늙었구먼. 기사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최상철은 웃다가 금세 입을 다물었어요. 정우가 다시는 17번 운전석에 앉지 못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산 아래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구비를 돌아 낡은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앞유리 전광판에는 익숙한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17번 솔미마을.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추고 접이식 문이 열렸어요. 정우가 먼저 계단을 올랐습니다. 민우가 뒤에서 팔을 받쳤고 하늘은 다친 발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옆에서 살폈어요. 버스에 오른 하늘은 단말기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색이 바랜 노란 카드를 꺼냈어요. 모서리가 하얗게 닳고 글씨가 거의 지워진 카드였습니다. 하늘은 카드를 단말기에 가져다 댔어요. 기계가 짧게 울렸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하늘은 카드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어요. 이 카드의 역할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버스비보다 더 큰 약속 하나를 오늘까지 데려왔죠. 하늘은 노란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기사에게 말했어요. 어른 3명이요. 기사가 단말기를 눌러주자 하늘은 새 교통카드 한 장을 꺼내댔습니다. 맑은 기계음이 울렸어요. 단말기 화면에 세 사람의 요금이 찍혔습니다. 처음 타던 날 못 낸 버스비요. 하늘이 정우를 돌아봤어요. 오늘은 셋이 같이 낼게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짚고 통로를 천천히 걸어갔어요. 맨 뒷자리였습니다. 20해 전 하늘과 민우가 처음 앉았던 자리였고 정우가 30년 동안 등 뒤에 두고 달렸던 자리였죠. 정우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노란 우비와 파란 장화 한 짝이 놓였어요. 하늘이 오른쪽에 앉았고 민우는 왼쪽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빗물이 창문을 타고 길게 흘렀습니다. 히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왔고 눅눅한 차 안에는 오래전과 비슷한 냄새가 찼죠.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젖은 산길이 천천히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없어지면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돌아올 길도 없어지는 줄 알았다. 하늘이 정우의 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따라온 게 아니에요. 정우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저씨가 열어준 문을 따라온 거예요. 정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굽이 하나를 돌자 오래된 정류장이 지나갔어요. 두 아이가 버스를 기다리던 자리였고
늙은 정호가 오지 않는 버스를 바라보던 자리였죠. 정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태워야 할 사람을 태운 줄로만 알았다. 정호의 손이 무릎 위에 놓인 파란 장화를 한번 쓸었어요. 그 문 하나가 너희 둘을 여기까지 데려올 줄은 몰랐어.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버스는 솔미마을의 굽은 산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종점에 도착해 문이 열렸어요. 마지막 승객 3사람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끄자 엔진 소리가 멎었어요. 행선판의 불도 천천히 꺼졌습니다. 그날을 끝으로 17번 버스는 운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솔미마을 노인들의 병원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민우는 군청과 복지기관을 연결해 이동지원 차량이 마을에 들어오도록 도왔습니다. 20년 전 정호의 수첩에 남매의 이름이 적혔던 것처럼 이번에는 민우의 지원 명단에 정호의 이름이 적혔죠. 한정호, 정기진료 필요, 이동지원 동의. 하늘도 정호의 진료 일정이 끊기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몇 달 뒤 남매는 병원에서 가까운 작은 단층 집을 찾아 정호에게 보여줬어요. 경사로와 손잡이,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죠. 솔미마을 집은 그대로 둘 거예요. 날씨 좋은 날에는 같이 올라오면 되고요. 정호는 사진 속 마당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장화 하나 세워둘 자리도 있겠구나. 한 달 뒤 정호는 그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현관에는 17번 행선판이 걸렸고 그 아래에 노란 우비와 파란 장화, 우리 셋버스 그림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솔미마을 집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정호는 이제 돌아갈 길과 머물 곳을 모두 갖게 된 것이죠. 겨울과 봄이 지나고 다시 장맛비가 시작된 이듬해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 앞에 민우가 운전하는 이동지원 차량이 멈춰 섰어요. 민우가 우산을 펴들고 현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병원 갈 시간이에요. 정호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을 꺼내 안을 들여다보자 하늘이 차 옆에서 웃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돈부터 찾으시네요. 정호가 머쓱하게 지갑을 만지작거렸어요. 차를 타면 돈을 내야지. 민우가 우산을 정호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저씨는 저희한테 한 번도 안 받으셨잖아요. 민우는 정호의 팔을 받쳐 경사로를 천천히 내려갔어요. 이제부터 천천히 받으세요. 정호는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보조 발판이 내려왔고 정호가 민우의 팔을 잡고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류장까지 300m를 내려가지 않아도 됐어요. 자신이 평생 사람들을 태우러 다녔던 것처럼 두 아이가 정호의 집 앞까지 태우러 왔기 때문이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빗속을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20해 전 장맛비가 쏟아지던 새벽. 7살 아이가 3살 동생을 업고 버스 앞을 막아섰습니다. 돈이 모자란다는 아이에게 한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죠. 돈은 됐고 얼른 타거라. 그 문을 지나 한 아이는 아픈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고 다른 아이는 혼자 남은 사람의 손을 잡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문을 열어준 노인을 다시 태우러 돌아왔어요. 17번 버스는 마지막 운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정호가 장맛비 속에서 열어준 그 문은 끝내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순간 문을 열어준 고마운 분이 있었나요?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도 꽃편지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